1년 동안의 코로나19 대응을 의료 방역적 측면에서 한번 평가를 해봐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은 첫 번째 슬라이드인데요. 확진자 수가 매일 얼마가 나왔었는가 하는 건데, 보시면은 대구 신천지 때 1차 파동이 있었고, 그리고 8.15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때 이제 뭐 광화문 집회, 또 사랑제일교회 등으로 해서 2차 파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12월까지 해가지고 3차 파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좀 밑으로 안 떨어지고 3,400명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추세가 있고요. 사망자 수도 보시면은 그 확진자 수 추이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3개의 그 파동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망자 수,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 수인데, 그 치사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보면은, 처음 대구 때에 굉장히 2%를 상회하는, 뭐 거의 3% 가깝게 되는 그런 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쭉 감소하다가 그 9월 달에 좀 올랐고, 그 다음에 12월, 1월에 또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국제적으로 이제 인구 10만 명의 확진자 수를 놓고 보면 워낙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캐나다 등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이제 비교가 보면 한국이 그래도 상당히 잘 확진자는 지금 막아내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사망률은 보면은 오히려 미국보다도 높은, 일본보다도 높은 그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가장 높은 거는 영국이나 독일, 캐나다지만은 한국이 한 중간 정도 가고 있고, 이것도 이제 그 아워 그 데이터 인 월드라고 해가지고 그 코로나19를 국제 비교하고 있는 사이트인데, 이 가서 보시면은 그 확진자 수 대비 그 사망자 수 어떤 그런 비율을 이렇게 놓고 보면 한 중간 정도 가는 이런 형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들에서 이제 10만 명당 확진자 수랑 또 10만 명당 사망자 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확진자 수는 다른 그 호주나 쭉 이렇게 방글라데시나 이런 쭉 보면은 400명대로 좀 아래쪽으로 있지만은 그 10만 명당 누적 그 사망률을 보면 8.1로 지금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면은 뭐 브루나이랑 비슷한 그런 정도이고, 뭐 지금 말레이시아도 보면은 확진자 수가 우리랑 비슷한데 사망자 수는 오히려 절반 정도 되는 그런 형태를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도 한 10만 명에 4.8이고, 뭐 태국이 0.8이고, 물론 확진자가 적어서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보면은 그 종합해 보면은 방역적인 측면은 되게 성공한 것 같지만, 의료적인 측면은 이게 좀 개선 여지가 굉장히 많은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크게 의학적 방법과 비의학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의학적 방법이라는 것이 치료제하고 백신이 나와서 이제 대응하는 그것을 이제 의학적 방법이라고 그러고, 비의학적 방법은 조기 발견, 검역,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내용들이 이제 비의학적인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제하고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또 백신이 개발됐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면역력을 형성하기 전까지는 상당 부분은 우리가 비의학적인 방법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비의학적인 대응들이 이제 보면은 저는 오늘 그 방역과 의료 측면에서 그런 봉쇄나 완화 전략, 그리고 봉쇄 완화를 위해서 검사하고 추적하고 치료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완화, 이게 봉쇄는 국경 검역이나 국내 검역, 역학 검사 추적 이런 부분이고, 완화라고 하는 것은 치료, 특히 이제 중환자 치료 영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뭐 우리는 백신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죠. 개발을 해내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새롭게 개발해내는 것은 못하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직접 그 개발을 해내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늦게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충분하게 백신 개발을 확보해서 적절하게 이제 그 백신을 맞춰야 되는 신속하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치료제 개발도 이제 나오면 좋겠지만 아직 그렇게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치료제는 아직은 지금 그 희망이 아직 보이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검역과 관련해서 그 특히 이제 국경 봉쇄와 관련해서 이제 내용을 먼저 보면은 우리가 그 국가의 국경 봉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해당 국가만 봉쇄를 예를 들어 중국이 초반에 이제 나왔기 때문에 중국만 봉쇄를 하면 어떨 거냐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은 사실 중국만 봉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중국이 뭐 다른 나라를 거쳐서 들어와 버리면 이게 봉쇄가 안 되거든요. 이탈리아가 대표적으로 초기에 중국을 봉쇄했지만 결국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갔다가 들어온 케이스 때문에 심각한 유행을 경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입국을 막아야지만은 쉽지 않는 결정인데 결국 이제 우리 그 한국은 모든 국가 입국자에 대해서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을 하게 됐고 이거는 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2주간 자가격리가 충실하게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이라거나 또는 담당 공무원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하는 그런 조치들을 하고 또 만약에 발각이 되면 바로 그 저기 국경 출국을 시켜버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항공사 직원이나 비즈니스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좀 예외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예외이지만 능동감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최근에 그 어떤 항공사 조종사가 가족 간의 그 변이 바이러스가 옮겼던 사례가 있어서 한국도 이 부분은 좀 더 유의해서 주의 깊게 잘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또 뭐 2주간 자가격리 해도 완벽하냐 뭐 이런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확률상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이제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검사 문제인데 이제 우리 한국이 RT-PCR 검사를 비교적 굉장히 빠르게 도입을 했고 이거는 지난 메르스의 그 교훈으로 이렇게 이제 좀 빨리 개발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검사비를 무료 적용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왜 그러냐면 무료로 하지 않는 그런 나라도 있어서 이런 거가 있다면은 아무래도 빨리 검사를 못 받는 그런 특히 취약계층,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더 많은 확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드라이브 스루는 일시적 검사 기법을 도입했다거나 또 이 그 대구에서 집에 계신 분들한테 방문해서 검사하는 방법을 도입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이제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되고요. 꼭 그 열이 있다거나 역학적으로 뭔가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반 국민한테도 희망자도 검사 받도록 하는 선제검사 도입 이런 것은 굉장히 좀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검사 인구당 검사 수를 따지면 한 중간 정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제검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제 트레이싱, 역학조사에 관한 겁니다. 그 역학조사 추적 체계를 작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메르스 때 이 법적 근거를 갖추어 가지고 추적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던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 좋았던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은 그런 그 법적 근거나 이런 거가 있긴 하지만 좀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것도 있어서 특히 이제 그런 점도 문제였었고 그다음에 일부 지자체가 과도한 정보 노출로 하다 보니까 인권 침해가 일부 있었던 그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고 어떤 단체는 그와 관련해서 뭐 그 기지국 접속 정보를 얻은 것에 대해서 소송을 이제 진행 중에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역학조사와 관련해서도 지금 뭐 개선된 측면도 있지만은 아직도 이제 좀 더 개선해야 되고 특히 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는 옛날에 국가인권위라거나 여러 또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도 한번 이런 거에 대한 토론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법적으로 또 개선이 필요한 그런 거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또 하나는 그 이태원 클럽발 학생이 있었을 때 성소수자의 인권 침해 문제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같이 토론도 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익명검사가 도입되는 등 일정 부분 성과도 좀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완화 전략.
있어서 치료 접근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전에 우리는 한국의 그 병상수의 국제적인 비교 현황하고 의료 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한국은 급성기 병상 수가 그 일본 다음으로 그 OECD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인구 1000명당 7.1개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또 이게 다른 나라는 되게 급성기 병상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한국은 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여서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데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중환자실 병상과 관련해서 놓고 보면은 OECD 평균이 인구 10만 명당 12개인데 10.6개로 다소 적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런 급성기 병상이 주로 그 중환자 진료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급 종합병원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뭐 100병상, 200병상 뭐 하여튼 그런 좀 그 작은 규모의 병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중환자 진료에 필요로 되는 그런 어떤 상급 종합병원이라거나 또는 종합병원이라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미흡한 그런 내용이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좀 보면 중환자실이 너무 좀 이렇게 그 감염에 안전한 그런 공간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못하고 좀 취약해서 개선을 하려면은 상당 부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비상시에는 공공병원 병상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그 이런 다른 민간 병상과는 달리 그 희생적으로 음압 격리 병실을 확보한다거나 또 음압 중환자 격리 병실을 확보한다거나 하는 이런 일들을 앞장서서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실은 한국이 차지하는 공공병원 병상 수가 굉장히 적은 그런 국가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 병상 수는 지금 연도별로 놓고 봐도 뭐 조금씩 뭐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은 OECD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은 거의 줄어들거나 정체되어져 있는 이런 양상을 지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의 인구 뭐 100만 명당 공공기관 수나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를 놓고 봐도 한국이 물론 미국이 한국보다 더 공공병상 수가 적긴 합니다만은 다른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에 비하면 한국이 현저하게 낮은 그런 현황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의료 인력과 관련해서도 보면은 인구 1000명당 그 실제 이제 프랙티싱 널스라고 그래서 하는 간호사 수라거나 또는 인구 1000명당 그 의사 수라거나 하는 걸 놓고 보면 왼쪽 아래 뭐 멕시코나 터키나 칠레나 폴란드 같은 이런 그 나라들에 속할 정도로 적은 그런 형편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의사 수가 계속 그러니까 매년 나오는 의사 수를 늘리고 있는데 한국은 좀 줄어든 양상이어서 이것도 이제 상당히 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전체적으로 병상은 많이 있는데 그 중환자 진료라거나 이런 내실 있는 또 공공병상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양상에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대응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그 대구 신천지 사건 이후로 생활치료센터가 도입돼 가지고 격리치료병상 동원은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그 부담은 좀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환자실 도입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중환자실 숫자가 자체로 적을 뿐만 아니라 공공병원에서 또 이런 중환자실 운영을 빠르게 동원할 수 있는데 공공병원 자체가 작고 공공병원이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까 중환자 진료 역량이 취약했던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가 행정명령을 동원해가지고 겨우 민간병원에서 중환자실 확보를 점점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공공병원이나 공공병성이 규모를 갖추고 중환자 진료 역량을 갖추고 있다가 평소 군대처럼 그 훈련을 해서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갖추고 있다가 곤란한 상황 때 바로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또 그리고 민간병원도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 얼마 전에 메르스 끝나고 나서 우리가
민간 병원에도 국가 지정 격리병상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지정을 해놓고 시설 리모델링하고 운영비 지원을 했다가 비상시에 그걸 동원했던 그런 선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중환자 진료 역량에까지도 확대해서 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되어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셜 스트링전시 인덱스라고 그래가지고 역시 아워 데이터 인 월드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온 건데, 한국이 여기 보시면은 대구 신천지 때라거나 또는 이제 8.15 때 이렇게 좀 올렸고, 최근에 이제 3차 유행 때 올려놓는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은 전 세계의 그 스트링전시 인덱스를 제가 주요 국가만 놓고 이제 비교를 한 건데요. 한국이 굉장히 뭐 락다운을 안 하고 뭐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이제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탈리아랑 또는 중국이랑 비교해 보면은 물론 그 완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 뭐 그렇게 이것이 또 완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하여튼 뭐 이런 그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부분들이 그 시민들의 삶에 대해서 상당히 제약을 많이 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민들의 그 생계나 특히 이제 소상공인이나 저소득계층의 생계를 많이 위협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뭔가 더 적극적인 어떤 그런 개선 내지는 보상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로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 그 같은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조금 더 정교한, 뭐 소위 말해서 핀셋 방역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가지고 어떤 확진자가 나왔다거나 또는 덜 생겼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설에서는 어떤 행위, 어떤 조치들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된다. 그거를 좀 바꾸면은 그 확산을 줄일 수 있다 하는 그런 분석이나 이런 대응들이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개선이 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에는 이제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해서 방역과 의료적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은 그 요양시설에 대해서 예방 코호트 격리라고 해서 그 시설을 못 나오게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은 물론 그렇게 하는 데가 없었는데 초기에 굉장히 그렇게 했죠. 이게 굉장히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이거는 좀 너무 무지막지한 그런 방법이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은 그 너무 많이 나오니까 또 어디 이송을 시킬 때도 마땅치가 않아서 그 안에서 그냥 코호트 격리 이렇게 이제 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도 사실 그렇게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예방 코호트 격리라고 하고는 물론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확진자가 이미 나와 있고 또 어디 병원에 보내야 되는데 마땅히 보낼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코호트 격리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사실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됐는가? 즉, 왜 정신병원에 요양병원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또 한 번 생기면은 너무나 빠르게 퍼지는가? 이게 이제 보면은 그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수용되어져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위생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게 요양보호사나 또는 간병인이나 이런 사람들인데, 감염에 대해서 뭐 지식이나 이런 훈련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하다 보니까 너무나 빠르게 이게 퍼지는 거죠. 그래서 실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요한 것이 요새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탈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이 정신병원, 요양병원이 감염 관리에 아주 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확보를 하고, 그다음 시설 면적당 수용 인원이 딱 좀 충분하게 여유 있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또 간병이나 이런 요양보호사나 이렇게 훈련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훈련되어진 또 그런 어떤 시스템 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 대부분의 이 정신병원, 요양병원들이 보면은 그 사립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되게 국공립화
해나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국공립화된 정신병원이나 요양병원은 이 사람들을 입원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번에 입원을 덜 시키게 할 것인가 하는 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좀 만들어지고 그 비중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얼마 전에 그 서울대 병원의 이진영 교수 팀이 그 우리나라의 그 10월까지 해서 코로나19 발생률하고 사망률을 의료급여 수급자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로 나누어서 이렇게 본 건데, 발생률도 이제 그 뭐죠? 더 높았고, 그 다음에 치사율도 더 높은 그런 내용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안에서 기저질환이나가 연령 이런 걸 보정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그 교차비가 상쇄가 됐는데, 이거는 주로 의료급여자들에서 발생했던 사람이나 발생했던 사람들이 고령층이거나 기저질환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고령층하고 기저질환자를 더 잘 보호했더라면, 특히 이제 의료수급권자나 이런 취약계층의 발생과 사망을 더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았었는가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10월까지이고 이 이후 특히 12월에 있어서 문제는 아직 분석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는 앞으로 더 살펴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코로나 사망자만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그 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 이런 거가 이제 앞으로 연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안 돼 있고요. 요거는 지금 그 어디 동아일보인가에 나와 있는 그 기사에서 제가 이제 나온 건데, 뭐 영국에서 분석한 것에 의하면은 코로나19로 초과 사망자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평소 사망했던 것보다 더 높은 사망 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이제 한국은 뭐 390여 명으로 이제 추정이 된다는 거죠. 뭐 미국이나 스페인보다는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숫자로 이제 되어지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신문에 나와 있는 건데, 1월부터 8월에 사망 신고 접수된 사람하고 그 숫자를 이전에 같은 기간 동안에 사망 신고됐던 그런 것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크게 그 사망을 초과한 그런 내용들은 지금 물론 뚜렷하게는 보이지 않는데 33주에서 35주는 약 1000명대로 좀 있고, 15주에서 18주가 이제 저기 여름 4, 5월이었는데 이때도 좀 늘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좀 초과한 그런 내용이긴 한데, 또 이들이 특히 취약계층, 즉 소득이 낮은 계층인지 어쩐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은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이런 상황에 대한 분석도 실은 더 많이 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건 앞으로 좀 과제로 연구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또 뭐 이외에도 그 소득 수준이 떨어져서 그 소득 계층이 얼마나 하락했는지, 또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체납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도 앞으로 계속 좀 해 나가야 될 그런 거고, 이와 관련해서 그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계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조치들을 촉구해 나가는 그런 일도 계속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국가 회복력, 그 코로나19 회복력 국가 순위인데, 한국이 한 12위인데 문제는 한 4번, 4칸 정도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는 일본보다도 뭐 더 낮은 그런 걸로 지금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뭐 백신 확보라거나 이런 걸 다 이제 보면서 하는 거긴 하고, 또 얼마나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가 이런 거를 보긴 하는데, 아무튼 뭐 더 분발해야 되고 더 개선의 여지가 큰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버넌스 분야는 또 허윤희 선생님께서 또 말씀을 하실 것 같으니까 저는 건너뛰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의료 방역과 관련해서 좀 종합을 해보면은, 방역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더 많이 그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더 정교한 방역이 지금 필요로 하는 그런 실정이고, 의료적 대응에 있어서는 좀 많이 좀 실패를 한 측면이 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중환자실 확보라거나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공병원이나 공공요양병원, 공공정신병원 등을 중장기적으로 만들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당장은 사립민간병원에 대해서 그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예산 체계라거나 협력 체계,
이런 부분들을 좀 적절히 가져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